이대로 가다가 미국의 음악은 망할 것입니다. 당장 K-팝 학과를 신설해서 한국의 음악을 배워야 해요. 여기 심각한 표정을 한 여성이 미국에 닥친 현실을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셀리나라고 합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버클리 음대는 세계적인 음악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늘 버클리 음대를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운이 좋게 합격해서 정말 훌륭한 교수진들 밑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버클리 음대에서는 교수진이 수업 하나당 담당하는 학생 인원이 대부분 4명에서 10명 안쪽이기에 거의 1:1 과외 수준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음악의 기조가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미국 음악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한국 음악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듯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는 영국의 음악이나 미국의 음악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의 음악이나 일본의 음악처럼 아이돌 중심의 댄스 음악은 조금 낮은 수준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K-팝을 보면서 미국과 영국이 배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 교수님들과 총장님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총장님이 바뀌시면서 무언가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었죠. 버클리 음악대학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에리카 머리라는 여성 총장이 취임하면서 더욱 K-팝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는 해외 출장지를 한국의 서울로 정하고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음악의 산지로 규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밝히셨어요. 바로 재즈나 포크, 가스펠 등 타 장르의 음악과 대등하게 K-팝을 별도의 학제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영화 기생충이나 아이돌 가수 방탄소년단을 바라보면서 첨단 기술과 예술의 결합에서 새로운 것을 찾았다며 한국의 문화나 역사가 다채롭고 진보적 사고로 가득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인학생회 주최로만 열던 K-팝 서밋이라는 행사도 학교 차원의 대규모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던데 학교에서 K-팝이라는 장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게 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멀 총장은 클래식 작곡가이면서 지휘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전적인 순수 예술에 가까운 장르에 오랫동안 머물면서도 K-팝 문화를 동경하고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를 비롯한 학생들도 K-팝과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이나 아시아에 전혀 관심이 없던 학생들까지 너도 나도 한국을 다녀오겠다며 나서더라고요. 학교의 대표인 총장이 한국에 방문하여 배운 것이 많다고 말을 하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교수님들까지 합세해서 한국의 음악과 버클리 음대에서 보여주는 음악을 접목시킬 방법까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한국에 다녀와서 K-팝과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공부와 연구에 녹여서 음악을 해볼지 생각을 해보라는 과제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방학 동안 한국에 가볼 생각이었는데 가야 할 명분이 생겨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부모님께 합법적으로 한국에 갈 돈을 받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가기 위해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버클리 음대는 세계 최고의 음악 대학교이고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을 담당하는 곳인데 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음악을 공부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작은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생활하시기도 했고 저희 집안 자체도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집안이라 고상한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TV에서 한국의 음악을 방송할 때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채널을 돌리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클리 음대에서 한국 음악을 공부해보라는 말을 하니 아주 기가 찰 노릇이라며 혀를 차셨죠.
그래도 명문대의 교수진들이 그런 말을 하니 한국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시며 한국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끼리 한국 여행을 가보는 거였어요. 어차피 부모님도 음악을 좋아하시니 한국의 음악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해보고 싶다셨고, 저를 그렇게 위험한 나라까지 혼자 보내는 것은 걱정이 된다셨죠. 사실 저는 대학교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싶었는데 그것이 무산되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가족끼리 가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 부모님과 갔을 때와는 또 다른 추억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부모님의 지원이 없이는 한국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름 여유가 있으신 편이라서 한국의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등 예약을 해주셨기에 오히려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부모님이 잘 사시는 것이 아닌 할아버지의 돈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 잘 산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 버클리 음대는 등록금만 1년에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친구들 모두가 부유한 편이거든요. 제가 있는 보스턴의 물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에 웬만큼 잘 살지 않고서는 버클리 음대에 진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러기에 주말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완전 가난한 편에 속합니다. 한국에 가는 것도 이제야 처음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일단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결과 생각보다 그리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북한과 한국의 관계가 무서운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쟁을 멈춘 지 70년이 넘었고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확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버클리 음악대학을 나온 한국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신중현이라는 나이든 한국 가수가 버클리 음악대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한류의 원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았죠. 그리고 무려 1974년에 발표한 미인이라는 노래를 들어보게 되었고 정말 신비롭고 흥겨운 멜로디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가수의 노래들이 전부 중독성 있고 개성 있는데 한국에서 50년 전에 나온 노래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가 약간 설레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던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 대해 알아온 이야기들을 해드리니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면서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으로 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K-팝에 진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음악가 집안이다 보니 음악에 굉장히 민감한데 주변에 들리는 음악들이 전부 K-팝 음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작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잔잔하게 들리는 클래식 음악이 귀를 간지리더라고요. 일반적인 클래식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어서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그 식당에서 나오는 음악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감미로운 음악이고 다시 들어볼 가치가 있는 클래식이라서 이름을 꼭 알고 싶었죠. 폰을 들고 음악 검색기로 검색을 해본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에서 나온 K-팝 노래를 피아노로 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과도 음악이 매우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악이라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K-팝이라니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대중가요를 클래식처럼 틀어두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음악을 재생시켜 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K-팝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이고 즐겁게 듣고 산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서울의 거리를 걸어도 들리는 것은 온통 K-팝의 음악들 뿐이었고 심지어 백화점이나
상점가에서도 K-팝 음악만 틀어두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음악들을 활용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오직 K-팝뿐이었습니다. 격식을 갖추는 곳에서는 얌전한 K-팝이나 피아노 연주곡을 재생하고 시끄럽고 흥겨운 공간에서는 쿵짝쿵짝하는 한국의 K-팝을 틀어두고 길거리 야외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 한국말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던데 정말 한국에는 우수한 노래가 많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은 나라의 크기도 작은 편이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나라인데 이렇게 많은 음악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한국인 모두가 어떻게 이러한 노래들을 전부 알고 있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미국에는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굳이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인들은 모두가 귀에 최신의 갤럭시 버즈나 에어팟을 끼고 걷고 있고 지나가는 자동차에서도 모두 K-팝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왔으니 한국의 노래방이라는 곳을 가보고 싶어서 부모님과 큰 맘먹고 가보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노래방에도 역시 인기 차트 전체가 한국의 노래라는 사실을 보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올드팝이나 적어도 비틀즈의 음악 정도는 부를 법했는데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저씨의 목소리에서는 한국식 전통가요가 불려지고 있었는데 그 노래도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잘 부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노래방 시설도 무척이나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약간 더운 날이었음에도 에어컨과 선풍기의 시스템이 방마다 배치되어 있어서 성인이 간신히 3명 들어가는 작은 방이라도 불편함이 없었죠. 고작 $1도 안 되는 돈으로 노래 2곡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강과 야경도 정말 끝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남성 3명이 저희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국말로 저희를 부르는 것 같았고 점점 저희를 어두운 곳으로 몰더라고요. 아빠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안전한 일이라고 하셨고 엄마와 저는 벌벌 떨면서 아빠를 따라갔는데요. 너무 많이 무서워서 저는 눈물까지 눈에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저희에게 달려오고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치니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영어를 하면서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무서워서 아빠 뒤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서 주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고맙다며 연신 감사를 표했고 제 지갑에 든 약간의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거절하는 모습에 한국인이 가진 도덕성과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도움을 받은 것은 저인데도 한국 여행을 즐겁게 하라면서 한국에 와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니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마 K-팝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내면에 가진 친절함과 배려심이 노래에 담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미국 대중가요에서 불리는 가사는 조금 위태로운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노래에서 불리는 가사는 대체로 건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나 행복에 대한 노래가 많아서 남녀노소 가족끼리 들어도 편안하게 들리니까요. 버클리 음대에서도 K-팝을 공부하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과 K-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음악 문화가 한국식으로 흘러가야 더욱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음악을 더욱 긍정적이고 희망찬 방향으로 들려줄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한국의 음악은 굉장히 젠틀하고 감동을 주는 음악인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도 음악을 공부하는 데에 한국 여행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 앞으로 제가 할 음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국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미국에서 방영된 한국의 지하철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미국인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첨단화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지하철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데요. 한국에 놀러온 미국인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수많은 영상을 접하며 자라왔고, 한국의 K-팝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미국의 평범한 여성이죠. 제 친구들도 한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김밥을 먹으면서 놀곤 하죠. 저희는 성인이 되고 각자 돈을 벌면서부터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도 가입했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회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수가 엄청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을 직접 가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많다더라고요.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분이 힘든 일을 하실 때에는 누군가가 얼른 달려가서 그 일을 도와준다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미국과는 느낌이 다르다고 했죠. 이 모임을 다니면서 저는 역시 한국을 좋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모임 덕분에 한국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졌어요. 심지어 저희들은 매튜라는 제 또래 남성이 알려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미국이 당장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과 한국인들의 출퇴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방송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매일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는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만으로도 회사까지 금방 이동하기 때문에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배우자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매튜 역시 흥분한 상태로 다큐멘터리의 내용들을 다시금 되새겨 주었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데 이건 마치 22세기와도 같아. 미국은 한국보다 못해도 50년은 뒤처져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러자 몇 년 전에 한국에 다녀온 릴리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 맞아.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 시스템이었어.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가장 최첨단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어.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 미국은 진짜 싹 다 갈아엎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기 굴러다니는 전동차들을 전부 버리고 한국에서 수입해야 해. 릴리는 저희가 반신반의하면서 보던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어 보았던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기후동행 카드라는 것도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의 모든 교통수단을 월정액으로 무한정 이용한다면서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한국에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싶은 것들도 적어둔 것이 많고, 이곳저곳 구경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함께 있던 제스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뭐가 좋다고 그래? 아시아에서 가장 후진국인데 가봐야 뻔해. 차라리 중국을 가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제스퍼는 저희 사이에서 중국통으로 통하는 친구입니다. 제스퍼의 집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들여서 하숙집처럼 운영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대해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중국을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중국에 대한 내용이라면 제스퍼에게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을 하고 한국에 대해 부풀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죠. 저희는 제스퍼에게 중국의 지하철은 어떻기에 한국을 비난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스퍼는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스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중국의 지하철은 규모도 훨씬 크고 시설도 최신식이야. 한국은 그냥 작고 작잖아. 서울 정도야 대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중국과 비교될 수 있을까?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매년 새 노선이 추가되고 있고 중국의 여러 대도시가 계속 발전 중이야. 한국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
중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저희는 제스퍼의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한국과 중국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중국도 대단한 나라지만 한국은 그만의 매력과 섬세한 부분이 있잖아요.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규모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스퍼에게 이렇게 말했죠. 물론 중국의 지하철도 대단해. 그런데 한국은 단순한 대중교통 수단을 넘어서 배려와 문화가 느껴지는 시스템이잖아.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발전된 기술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정말 놀라운 것 같아.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도 강하잖아. 그게 내가 진짜 궁금했던 부분이야. 제스퍼는 저희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한국의 지하철 사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과 고속철도는 시시때때로 사고가 나는 것이 일상이야. 갑자기 멈추거나 급발진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잖아. 한국에서는 다리가 무너지거나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도 잦다고 해. 심지어 전쟁의 위험도 늘 있는 나라인 것도 사실이잖아. 너희들에게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한국의 도시들도 굉장히 더럽고 이상한 범죄들도 많다는데 너희들 조심해야 해. 그들은 늘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만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없지. 한국은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해. 우리 집에서 지내는 왕샤오가 말해주었는데 한국이 중국을 따라서 만든 문화로 지금의 한류 문화가 탄생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특히 왕샤오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친구라서 이 친구의 말이라면 거의 사실이야. 미국의 지하철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도 나한테 서슴지 않고 말해주는 친구거든. 저는 제스퍼의 말에 무언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가 언급한 한국의 사고와 범죄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안전한 환경과 친절한 문화를 강조하잖아.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반문했어요. 제스퍼는 그에 대해 생각하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맞아, 좋은 면도 분명히 있어. 하지만 나는 우리가 언제나 모든 면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 마케팅의 힘이 크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지라고 덧붙였어요. 그의 말이 저를 더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그 이면에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 우리가 한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찾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는 게 더 나은 이해가 아닐까? 라고 말해보았죠. 제스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겠어. 하지만 항상 경계하고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라고 응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시각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이 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될지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는 모임에서 함께 한국에 갈 친구를 구하기 시작했고 모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매튜와 둘이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매튜는 한국의 지하철과 문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친구라 저와 함께하는 여행이 더 기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꼭 가보고 싶은 장소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나는 명동에서 쇼핑하고 홍대의 거리 공연도 보고 싶어. 그리고 서울타워에서의 야경은 정말 놓칠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매튜가 말했어요. 저도 공감하며 나는 전통시장도 가보고 싶고 가능하면 찜질방도 체험해보고 싶어. 한국의 문화와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라고 덧붙였죠. 한국의 대중교통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기대감을 더욱 키워갔어요. 특히 매튜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미리 정보를 모으는데 열심이었죠. 지하철 노선도와 앱 사용법도 다 공부했어.
우리 가면 정말 편리하게 다닐 수 있을 거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모든 준비가 한층 더 잘 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예약하고 여행 경로도 대략 정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졌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멋질 것 같아 라고 매튜가 말하며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스퍼의 걱정과 비판적인 시각도 떠올랐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졌죠. 매튜와 함께 한국을 탐험하면서 더 넓은 시각을 얻고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엄청난 비행 시간에 피곤할 만도 했지만 비행기 내에서 가져온 한국 책을 보면서 지하철로 여행할 여러 곳들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죠. 각 역마다 특수한 볼거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보려면 저희가 계획한 5일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은 총 820개 정도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곳씩만 보더라도 3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에 한국인이었다면 저 모든 곳을 전부 가볼 것 같았습니다. 광화문역, 경복궁역, 독립문역은 물론이고 홍대 입구역, 건대 입구역 등 정말 볼거리 놀거리가 천지였습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도 가보고 싶었지만 이번 여행은 서울만 다녀야 하는 것이 안타까웠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한류의 중심지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깔끔한 환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와, 정말 깨끗해. 여기 공항은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네. 매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공항 내부를 둘러보면서도 저절로 흥미가 커졌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모든 직원이 미소를 띠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서비스는 역시 다르네 라고 제가 말하자 매튜도 동의하며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문화의 일부겠지? 라고 답했습니다. 공항에서 공항철도까지 가는 길에 설치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체크인 기계부터 시작해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까지 모든 게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하지? 미국은 아직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라고 매튜가 말했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했습니다. 드디어 공항철도에 탑승할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지하철도 타보자. 기대돼. 매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차가 들어오는 순간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내부가 보여졌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더해 좌석이 편안해 보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인가? 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와 도착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매튜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중교통에서 이렇게 조용하구나. 미국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찾기 힘든 것 같아 라고 제가 말했어요. 지하철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전경과 화려한 건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웠어요.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네. 이게 다 대중교통 덕분이야. 매튜가 감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카메라로 풍경을 담아내며 계속해서 감탄하더라고요. 지하철이 시속 60km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자 저는 그 안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매튜와 저는 좌석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현대적인 시설이 갖춰진 지하철에 매료되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공기청정기였습니다. 지하철 내부에는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 탑승하는 동안에도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대중교통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다니. 창문을 열고 달리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매튜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세심하게 설계된 지하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안에는 냉난방기가 완비되어 있었어요.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쾌적함을 유지해 주었고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름에 여기 타면 진짜 시원하겠어. 한국은 날씨가 더운데도 이런 배려가 있어 좋네. 제가 말했어요. 매튜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응답했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향기도 특별했어요. 주변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느껴졌고 여러 곳에서 디퓨저를 통해 향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향기가 나다니 정말 기분이 좋다. 고 말하며 매튜도 즐거워했어요. 대중교통에서 이처럼 편안한 환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지하철에는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사람에게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여기에는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한 자리가 있어서 모두가 배려받는 느낌이야.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제가 말하자 매튜는 맞아. 이런 작은 배려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 한국은 대중교통에서도 정말 친절한 문화가 느껴지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매튜와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 라고 매튜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매튜와 저는 대중교통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어요.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 라고 제가 말하자 매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특히 지하철에서는 종종 쥐를 보거나 바퀴벌레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을 때면 정말 기분이 안 좋지라고 그도 공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고 더러운 환경도 문제야. 새카만 먼지와 곰팡이가 쌓여있는 곳도 많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 있어서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라고 덧붙였어요. 저도 기억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머리를 안 감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공간이 더 답답하고 불쾌해지곤 했죠. 더구나 소매치기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아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항상 조심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청결하고 안전해.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은 매우 현대적이고 공기청정기까지 있어 라고 제가 말했어요. 매튜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느껴져서 정말 좋아. 이런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해 라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불쾌한 냄새를 느끼는 일도 없잖아. 게다가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놓여라고 말하자 매튜는 정말 위대한 경험이야. 한국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곳인 것 같아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하철에서 느끼는 안전함과 편안함이 미국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훌륭한 선택이야.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친절하고 따뜻해서 여행하는 내내 기분이 좋을 거야 라고 하며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종로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광장시장이라는 한국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수많은 맛있는 먹거리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상점들의 화려한 간판과 맛있는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시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 먹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끌어당긴 것은 비빔밥과 전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였어요. 여기 비빔밥이 진짜 맛있어요. 라고 외치는 상인의 말에 이끌려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상인은 신선한 채소와 고추장, 그리고 뜨거운 밥을 담아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재료는 다 직접 재배한 거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두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상인은 김치만두와 고기만두를 만드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만두는 집에서 만든 것과 똑같아요. 라고 하며 만두의 맛을 자랑하던 그는 제가 시킨 만두를 따뜻하게 쪄서 주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맵지 않아요. 라고 하며 정겹게 웃었습니다. 또한 광장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순대입니다. 여기 순대는 특별해요. 라고 외치는 한 상인의 유혹에 이끌려 순대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순대는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소금에 찍어 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가격도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전통적인 칼국수를 맛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주인 아주머니는 칼국수는 국물의 맛이 생명이에요. 라며 자신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손으로 직접 만든 면이 들어있어 한 입 먹어보니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즐기며 저는 한국의 시장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광장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이 느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매튜는 순대에 너무 빠져서 그걸 비닐봉투에 포장해서 호텔로 가자더라고요.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주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도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순대에 찍어 먹는 고춧가루와 소금이 너무 맛있어서 짠데도 계속 먹는 매튜가 신기했죠. 순대가 미국의 소세지와 비슷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소세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도 푸짐하고 맛도 있었습니다. 미국인 입맛에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한국은 생각할수록 위대한 나라이고 굉장한 나라라는 생각은 호텔에 들어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 객실 안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는데 쌀쌀해진 날씨라 추울까봐 걱정이었는데요. 들어가고 바닥에 발을 대는 순간 살짝 미지근하면서 따스한 기운이 올라와서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문화이고 반만 년이 넘은 고유의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미국의 집에다가 온돌을 깔고 추운 날에 드러눕고 싶어졌습니다. 분명 난방비가 엄청 나올 것이 분명한데도 아끼지 않고 틀어둔 호텔에 감사했죠. 그렇게 따뜻한 바닥에 발을 대며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니 매튜가 순대를 즐기는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호텔 방의 분위기와 한국의 따뜻한 환대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었죠. 여기 한국의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야. 매튜가 순대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말했어요. 이런 경험은 미국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 같아. 저도 그의 말에 동의하며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독특한 음식들이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방 안에 각종 장식도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층 건물과 함께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꿈에서나 볼 법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이곳에서 며칠 더 머물고 싶어 매튜가 말했어요. 한국의 모든 것을 탐험해보고 싶어.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행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저녁에 밖으로 나와서 홍대 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공연을 구경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음식점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보았는데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줄을 한국처럼 가지런하게 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가의 푸드트럭에서는 떡볶이와 호떡 같은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고 저희는 덥고 매콤한 떡볶이를 사 먹기로 했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니 매운맛과 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져 입안에서 폭발하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매튜도 이 맛에 반해 계속해서 한 입 더 하겠다고 했죠. 이 음식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매운 음식이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을까? 매튜가 떡볶이를 즐기며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 같아. 저희는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이 순간을 나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홍대의 밤은 그야말로 마법 같았고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거리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환대는 저희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전통 술인 막걸리를 마시기도 하고 김치전도 먹으면서 한국의 전통을 한껏 느끼고 있을 때였는데요. 갑자기 한국의 어떤 60대 아저씨가 저희를 보시더니 어느 나라에서 왔냐며 말을 거시는 거예요. 영어도 유창하게 하셔서 약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분은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한 교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 수 있었고요. 함께 막걸리를 먹다 보니 마치 친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분이 먼저 가시면서 저희 테이블을 계산하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뒤에는 한국의 군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테이블과 함께 계산을 하고 가셨어요. 한국의 군인들은 정말 고생이 많다면서 덕담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정말 정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의 테이블을 계산해주는 경우가 없고 괜히 말을 걸었다가 싸움이 나거나 욕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한국은 괜히 정의 문화가 발달한 것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런 교사 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더욱 정이 많도록 잘할 것도 같았고요. 저희들은 그 외에도 정말 좋은 한국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가 어리숙하게 길을 헤맬 때에 지름길을 알려준 50대 아저씨도 있었고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다면서 2인분을 먹은 저희에게 1인분 요금만 받은 떡볶이집 사장님도 계셨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에도 잔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720원을 깎아준 택시기사님도 고마웠죠. 한국의 택시 요금은 미국보다 저렴한 편인데도 기사님도 친절하시고 최신형 중형 혹은 대형 자동차이기 때문에 승차감도 좋았죠. 미국 택시는 옵션도 없고 낡은 디자인인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기사님은 새로 뽑은 그랜저라는 한국의 승용차인데 택시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라면서 한국 자동차가 최고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한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 오니 한국에서의 삶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미국은 너무 낙후된 곳도 많고 무서운 노숙자들도 많거든요. 여기저기 오물이 쩔은 냄새도 무척 심하고요. 무엇보다 공항에서 집에 가는 길에 한국의 지하철이 계속 생각났어요. 역시 뉴욕의 지하철을 쥐하철이라고 불려야 할 만큼 쥐가 많았고 역시나 여기저기 쥐의 배설물이 보이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고만 싶더라고요. 다음에 돈을 또 모으면 한국의 부산으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부산 지하철도 타보고 싶고 부산 여행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미국을 빨리 떠나고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데 한국어를 빨리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영어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지만 한국어를 배워야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해. 저 사람 반은 꼬부라져서 걷고 있잖아. 아니, 미국의 길거리에서 쇠꼬챙이를 든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걷고 있고 그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은 여성이 길바닥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 여성의 친구로 보이는 여성은 그녀를 얼른 일으키고 끌면서 마구 도망가 버리는데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일주일 후면 비행기를 여성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면 치즈케이크가 유명해서 그걸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저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치즈케이크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계셨고,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서로 친구 사이셨기 때문에 두 분의 소개로 가정이 꾸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셨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다면서 썩 내켜하지는 않으셨다지만, 그래도 저와 동생을 낳고 계속 이곳에서 살고 계실 정도로 필라델피아와 인연이 깊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다니고 있죠.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교로 저 또한 자부심이 무척이나 상당한데요. 제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부모님께서는 기쁨의 눈물까지 보이셨죠. 동네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입학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이다 보니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 집은 평범한 3층 주택이지만 저희 집을 지나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희 집을 가리키며 펜실베니아 대학교 간 애가 사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는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은 독특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개의 학생들은 경제학이나 유럽학을 공부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시아학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심지어 아시아라고 하면 무언가 지저분하고 못 사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나라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면 어디에 쓰냐며 핀잔을 주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지금 K-팝이 이렇게 열풍이고 한국의 문화가 미국 땅에 널리 퍼져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AI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나라와 문화는 지구상에서 오직 한국과 미국이라고 답했고 특히 한국의 문화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무시하다고 했음에도 그것 또한 사실로 믿지 않는 분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아시아 학과를 입학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일찍부터 한국의 노래나 음식, 첨단 산업 등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가 중학생 무렵인데 사실 그때는 일본에 관심이 많았었죠. 제가 어쩌다가 먹게 된 스시를 무척하게 되었고 아시아식 스키다시 또한 환장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라면과 김치를 좋아했는데 그 음식들이 모두 일본의 것인 줄만 알았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라면을 맛있게 먹고 김치를 찾는 모습에서 그 음식들이 전부 한국의 것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K-팝의 신나는 음악에 가끔 춤을 출 때가 있었고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경쾌하고 발랄하면서 신나는 K-팝을 들으며 공부하면 무척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K-팝을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시 준비를 해야 하니 시간이 없었기에 꼭 성인이 된다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는 안녕하세요나 오빠 등의 한국어를 남발하는 친구가 많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늘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 누구보다 명문대학교를 오게 되었고 한국어 공부도 실컷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어릴 적의 꿈을 이룬 셈이 된 것이죠.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박주희라는 한국인 친구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동아시아학과에는 아시아 쪽 친구들이 무척이나 많았고 특히 중국인이 유독 많았는데 운이 좋게도 딱 한 명뿐인 한국인 친구와 사귄 것은 천운이었죠.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도 반드시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고 수업 중 발견한 한국인에게 다가가서 옆에 앉은 후에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주희에게는 말 못할 힘들었던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바로 대학교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들에게 크게 대인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같은 학과에 있던 학생들이었고 그들과 조별과제를 하면서 각종 보고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
중국인 학생들은 모든 일을 주희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약간의 실수를 한 주희에게 책임을 물으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죠. 그리고 조별 과제에서 가장 참여도가 저조한 인물을 주희로 꼽고 교수님께 보고까지 하였기 때문에 주희는 최악의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중국인 학생들은 주희가 믿었던 친구들이었고 주희에게 식사도 많이 얻어먹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희가 속마음을 이야기하니 저 또한 속에 담아두었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건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 창피해서 말을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저의 삼촌이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다정하게 행동을 하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에게도 온정을 베풀었죠. 저희 집에도 매년 맛있는 중국식 간식 등을 선물했고 저에게 가끔 용돈도 주실 정도로 친절했거든요. 그렇기에 다른 집은 몰라도 저희 가족들에겐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무척이나 좋았고 나중에 중국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친척들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죠. 어느 순간 중국인 숙모는 잠적을 감추었다고 하고 삼촌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사라져버렸다고 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촌에게 어떠한 위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계속 자식을 미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은 중국과 아시아를 무척이나 싫어하게 되었고 심지어 코로나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거의 혐오 수준의 사고까지 가지게 되었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동아시아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에 무척이나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야기로 아시아 전체를 포장하면서 그분들을 간신히 설득했었던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주희에게 말해주니 주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시아 전체가 욕을 먹고 있고 아시아인 혐오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특정 국가 때문에 주변국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들은 서로의 비밀들을 공유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함께 필라델피아 이곳저곳을 구경 다니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했죠. 필라델피아는 어차피 제가 낳고 자란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곳들을 꿰뚫고 있을 정도로 도사 수준이니 주희를 구경시켜주기 아주 좋았고 주희 또한 그런 저를 잘 따라다니면서 고마워했죠.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한국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행을 가기로 마음까지 먹었는데요. 저의 한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저의 의견에 주희가 동의를 해주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를 구경시켜 주었던 것처럼 주희가 한국을 구경시켜 준다면 무척이나 즐거울 것 같거든요. 주희도 어차피 방학에 한국에 돌아갈 일정이 있으니 저와 함께 간다면 더 즐거울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이 무척이나 기대되었고 미국보다 선진화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는 예감이 강력하게 들었죠. 사실 제가 느끼기에 미국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재미있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필라델피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주희에게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최대한 그런 동네는 피해서 다녔는데 제가 자주 다니던 동네까지 주사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저와 주희의 집은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그들이 출몰하는 바람에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그들은 반쯤 꼬부라져서 몸이 굳어있는 사람도 많고 조금만 자극해도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니는 것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심을 하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꼬챙이를 들고 달려오더니 주희의 등을 퍽 때리고 가버렸거든요. 주희는 그 자리에 철푸덕 넘어지고 말았고 저는 주희를 얼른 데리고 근처 카페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이라
주희에게 괜찮냐고 물어볼 겨를도 없었어요. 주희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무척 당황한 것처럼 보였고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이곳에는 길거리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도 너무나 많고 한 블록에 한 명씩은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진통제이지만 효과가 강력한 마약성 약물이다 보니 오남용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죠. 펜타닐을 주입하면 중추신경에 손상이 가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거나 몸이 뻣뻣하게 굳게 되는데 한 번 주입을 한 이후에 투약을 멈추면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거든요. 아예 시작해서도 안 되고 절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인데 이곳에서는 너무나 이곳저곳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죠. 주희 또한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괜히 미국인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놀러가기 딱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에 주희는 아마 빨리 한국에 가고 싶었을 것이 분명하죠. 카페에서 한국의 관광지를 함께 찾으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라고 말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그리운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살면서 본 적 없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서는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오래된 흔적들이 역력한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모든 것들이 새 것이었고 마치 명품을 판매하는 최고급 백화점이나 최고급 호텔 로비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버스를 타고 인천대교를 통과하는데 어릴 적 가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보다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역시 인천대교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라고 하던데 과연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인천이라는 도시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는 꽤나 떨어진 도시였고 공항은 영종도라는 섬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곽 중에 외곽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많이 놀랐었죠. 그리고 도착한 서울은 과연 환상적인 도시였습니다. 우선 그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마약 좀비들을 보지 않아도 되었고요. 역시 한국은 마약 청정지역이었고 이런 쾌적한 나라에 온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희 또한 잃었던 웃음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고 저에게 한국의 이곳저곳을 소개해주면서 밝고 건강한 기운을 뿜어주었죠. 저도 주희에게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인지 여러 한국인들과 대화하며 한국어를 배웠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도 굉장히 놀랄만한 점이 많았어요. 미국의 지하철은 전부 낙후되었고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보니 쥐나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통에 타고 싶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런데다가 냉난방 시설이 있는 전동차는 손에 꼽을 정도라서 더운 날에는 문을 열고 타는 것은 일상이죠. 당연히 지하에 있는 모든 먼지들은 제 코 속으로 들어와서 재채기와 기침은 자동으로 나오고 원인 모를 감기까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하에서 휴대폰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아직도 많은 어른들은 종이신문을 들고 타는 경우가 많고 서서도 꼬깃꼬깃 접은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신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 없었어요.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웹소설, 신문기사 등을 보고 있었고 게임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희에게 계속 신기하다고 말을 하니 주희는 미국 촌놈이냐면서 저를 놀렸고 저는 마치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에서 온 시골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희를 따라서 인사동에 있는 카페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깜짝 놀랄 상황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그 비싼 아이패드 프로를 테이블에 두고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못해도 20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카페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잃어버리면 굉장히 억울할 순간이었죠. 저는 얼른 그 아이패드를 들고 그 여성을 쫓아가는데 주희가 뭐하는 행동이냐면서 무척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그분께 가져다 드린다고 했지만
주인은 어이없이 바라보면서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희의 말을 들었고,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여성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패드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저는 주위를 둘러보니 주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카페에는 모두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심지어는 지갑과 차키, 핸드백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두고 다닐 정도였고, 그 누구도 자신의 물건 외에는 타인의 물건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일부러 동선과 계획을 짜서 한 번에 싹 털어갈 도둑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총을 든 도둑이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순순히 주어야 할 상황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이죠. 한국인들은 정말로 사회도덕과 규범을 모두가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면서 감탄했습니다. 주인은 내친 김에 한국의 현실을 알려주겠다면서 더욱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한국인들은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조차도 주인을 찾아주며 모든 물건이 주인의 손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심리가 발생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려는 입장에서 한국인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카페를 나와서 잠시 청계천 구경을 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핸드백을 카페에 두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지갑과 여권, 한국 돈 50만 원, 금반지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저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데다가 여권이 없어서 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거든요. 벌써 몇십 분이 흘러 있었고, 아무리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해도 핸드백 정도는 가져갔을 것이라는 생각에 엄청난 좌절감이 밀려오면서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습니다. 주인은 카페에 전화를 해본다며 전화를 하면서 달려가는데, 카페 주인이 테이블을 치우면서 발견한 핸드백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도착한 카페에서 핸드백은 열어볼 필요도 없이 멀쩡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덜렁대는 성격 때문에 여행이 걱정이었는데, 한국에서만큼은 저의 성격이 큰 흠이 되지 않는 것 같았죠.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는 인터넷만 보아도 세계 1위라고 나와 있으니 쉽게 알 수 있고, 실제 밤거리를 돌아다녔을 때에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밤에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고, 폭주족이나 고성방가를 지르는 사람들 또한 어마무시한데, 한국의 건대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걸어 다녔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주의 덕분에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가본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서 동아시아를 공부하였고, 학교 같은 과에서 만난 한국 친구와 한국 여행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한국 여행을 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으며,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하는 미국보다 더욱 엄청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미국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한국어를 더욱 많이 배우고 한국의 대학교로 석사 유학을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여성 혼자서 지내기에 치안도 아주 완벽하고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선진국임이 틀림없거든요.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서 마약 등의 위험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국처럼 치안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한국이 세계 1위인 것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그들의 생활을 직접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만도 같네요. 한국은 지구상에서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나라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